매물 급증 현상 지속. 제가 요 부분이 좀 분위기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달라졌다. 그 달라지게 된 계기는 갑자기 대출이 왜 이렇게 많아?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부에서 뭔가 조금 다른 좀 제스처를 취했죠. 규제 해제 일변도로 가고 돈 풀기 일변도로 가다가 뭔가 좀 바뀌는 흐름에 맞춰서 시장은 반응하고 있어요.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죠. 대구 하락률 부분에서는 광역시 중에서 3위를 점하고 있고요. 플러스 0.3, 플러스 0.6, 플러스 0.6 이어오다가 요게 꺾였죠. 살짝 꺾였습니다. 세종시도 플러스 0.3이에요. 좀 놀랍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요 부분 때문에 댓글을 보다가 제가 오랜만에 또 책을 보니까 급잠이 와서 책을 좀 보다가 잠이 들었다가 깨서 휴대폰을 만작거리면서 댓글을 보다가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값이 뛰니까 팔려고 하지요. 지금이 바닥보다 조금 오른 시기니까 조금 올려서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한다. 올랐으니까 팔려고 하니까 맞겠죠. 근데 이 부분에 과연 이 개연성이 있는가, 연관이 있는가? 집을 팔아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 한다. 그래서 집을 사람들이 팔려고 내놓나요? 이 부분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팔려고 하나에 대한 원인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1순위로 꼽는 것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 비과세를 이용해서 처분하고자 하는 사람들. 지금 한동안 집값이 너무 떨어졌을 때는 꼭지를 찍었다가 떨어진다 해서 이 바닥을 쳤을 때 마이너스 한 대구 기준으로 한 35% 정도 평균 이 정도 하락률이 나왔을 때 이때 팔아봐야 어차피 뭐 비과세 되는 거 뭐 거의 이런 시점에 가까웠죠. 여기에서 많으면 10% 정도 반등 현상. 고점 대비로는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0까지 여전히 체감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로 처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오히려 더 많게 느껴지지 더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제 이런 느낌까지는 잘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 세대가 되면서 좀 자산에도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무슨 책을 보고 있었냐면은 그 안유아 교수 아시나요? 유튜브에도 종종 출연하고 하시는 분이시던데 이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앞부분을 잠깐 보고 있었는데요. 좀 흐름이 좀 바뀐다. 과거에 인구가 늘어나던 시절에 계속 집값이 오르던 그런 시기에서 뭔가 좀 바뀐다. 바뀌는 흐름 속에서 과연 부동산만이 정답일까? 과거의 흐름을 대충 한번 읽어보면요. 50년대, 60년대는 자동차 산업이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는 화학 산업이 주도를 하던 시기도 있었고 소비 산업이 주도하는 시기 있었죠. 뭐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것들 막 번창하던 시기. 그 시기를 지나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전자 컴퓨터 산업이 주류를 이루던 그 시절, 그리고 다시 그 이후로는 부동산 산업이 굉장히 호황을 보이던 시기가 있었죠. 각국의 뭐 재벌 순위들 이런 것들 막 나타나는 것들 보면은 부동산 재벌들 많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던 것이 모바일 인터넷 산업으로 넘어갔다. 산업의 이 중심축이 이제 막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과연 정말 부동산만이 답일까? 라는 것에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치에 의해서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 책 이야기는 잠깐 접어두고 뒤에 다시 한번 살짝 나올 텐데요. 그래서 노후 세대가 되면서 이거 기초연금 못 받는 사람들 억울해하는 사람 많아요. 이거 기초연금은 상위 자산소득 상위 30% 정도 되는 사람은 기초연금 못 받죠. 못 받는 사람 이거 얼마 차이 안 나는 걸로 못 받는 사람들 굉장히 억울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도 이제 노령화 비율이 65세 이상 비율이 뭐 18% 뭐 그 정도 넘어가 있는 상태죠. 20% 넘어갈지도 모르겠네요. 이거 괜히 엄한 집 2개, 3개 가지고 있다가 월세 쨈에 더 받으려고 하다가 기초연금 탈락되면 이거 억울하거든요. 기초연금 요것도 한번 좀 공부는 미리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받고 못 받고는 이게 제법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금도 요거 나와 있는 공문이나 이런 것들 시중에 막 살포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자산이나 이런 것들 한번 넣어 보시고 계산해 볼 필요도 있겠더라.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물량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 가깝지 자꾸 옮겨 타려고 하는 그런 흐름 때문인가? 과연 어떻게 심리는
작동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요. 뭐 심리학 뭐 기본 이론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저도 한창 즐겨 찾아 읽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안유아 교수가 그 책 한 구절에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내가 읽은 책 중에서 유일하게 흥미있게 읽은 책이다. 좀 배운 사람인데 많은 책을 봤을 텐데 유일하게 흥미롭게 읽은 책이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나중에 한번 다시 또 따로 구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요. 또 다른 댓글, 자, 매물이 폭증하고 있는 현상이 팔려고 난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매물이 증가한다는 것은 팔기 위해서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것인데 팔려고 난리가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되짚어 놓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난리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건가요? 매물이 이렇게 폭증하는 게 이게 한두 사람의 심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군중의 심리가 그렇게 발현되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그러면 사람들이 사기 위해서 매물을 많이 내놓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범삼만사, 요거 잘못됐죠? 범사만삼을 아마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인력씩 올라버렸습니다. 매물 다 정리되어 버렸답니다. 매물 다 정리되었대요. 그러면 또 이런 글이 나올 때쯤 되면은 저는 또 다시 범사만삼 특집을 아니 다룰 수가 없겠죠. 이 영상을 찍은 이후에 저녁 시간에 범사만삼 또 자료를 한번 긁어봐야 되겠어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신월성 특집 제가 자료 모아놓고 방송을 찍었었나요? 이번 8월 말에 그때 제가 자료를 다 모아놨었는데, 여기도 많이 오른 것은 실거래가 대비 거의 1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거의.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호가 대비로는 한 4억 하던 것이 4.5억 정도 하는 수준. 뭐 아이파크 하나만 놓고 보자면 많이 올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호가나 이런 것들 기준으로는 한 10%, 한 5천 정도 평균적으로 올랐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비싼 매물만 남아있고, 매물 살려고 하니까 비싼 매물만 남아. 사실 그렇죠. 이 떨어졌던 이 가격을 생각하니까 비싼 매물만 남아있는 걸로 보이죠. 이 높았던 가격을 생각하면 여전히 많이 싼 매물만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사람들이 이미 이걸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이 댓글을 쓰신 분도 이것이 지금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아닌데? 높은 가격에 샀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아직까지 내가 샀는 가격까지 올라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아니면 팔아야 되는 상황에 놓인 사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 높은 가격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거 팔려면은 이거 아직까지 더 한참 더 올라올 때가 남았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이 이 댓글을 쓰신 분이 남기기에도 비싼 매물만 남아있다, 비싸다, 지금 저 가격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심리를 읽죠. 이 사람이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매물이 다 정리되어 버린 이 범사만삼, 혹시 이것에 관련된 제 방송이 보고 싶어서 저를 자극하기 위해서 영상을 이 댓글을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저는 글 하나를 봐도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재밌죠? 여기 심리적으로 어떻게 분위기가 흘러갈 것인지, 이기는 투자의 심리 법칙, 책 내용이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네, 사전인생님 반갑습니다. 네, 이 교수님, 네,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올랐네, 비싸네.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나오네. 그러면 이 지금 시장에 형성된 가격을 그 본인들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겠죠. 네. 미국 원달러 환율 1340원 수준까지 치솟았던 것이 다시 1320원대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1년간의 차트입니다. 1년간의 차트 많이 올랐을 때 이때를 기억하시나요? 1450원까지 환율이 치솟고 채권금리 10년물 기준으로 4.6%를 상회하던 그 시절이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금리는 떨어지고 환율은 떨어지고 유가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안정을 보이는 시기, 그러면서 다시 집값이 치솟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절이 빨리 안 와서 조바심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유가는 어떠한가요? 1년 전의 그날과 오늘의 유가가 똑같아졌다. 물가가 떨어지고 안정화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1년 전 시점 대비 유가가 굉장히 많이 하향 안정화되었을 때, 그때 야 봐라, 다시 유가 떨어지지? 그러면 물가도 떨어지겠지? 그러면 다시
시장은 안정을 보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뒤통수를 치듯이 유가가 다시 86불입니다. 조만간에 지금 우리 1600원대 유가에 한동안 익숙해져 있었는데, 휘발유 값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지금 1700원대죠. 머지않아서 1800원대 또 유가를 볼 수도 모르겠어요. 물가 오르죠. 유가 오르니까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전기요금 오른다는 이야기 나오죠. 가스요금 오른다는 이야기가 오늘자 뉴스로 또 나왔어요. 그것이 오르면 뭐 식당 자영업을 하건 생산은 뭐 공장을 하건 뭘 하건 또다시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다시 물가를 또 밀어 올리는 상황. 한번 올라버린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고 그런 상황에 연속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안정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막 치솟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이렇게 환율을 억누를 수 있었던 것은 20조 원의 실탄이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실탄은 어떻게 확보를 했느냐? 지난해부터 고공행진하던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였대요. 달러를 팔아가지고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시켰어요. 근데 웬걸 그렇게 확보된 원화를 다시 시장에 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뿌려야 되느냐? 정부는 세수 결손 얼마인가요? 올해 7월달까지 거의 40조 정도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가 적게 거쳤어요. 그럼 어디에서 적게 거쳤냐? 부가가치세 한번 보세요. 부가가치세. 전년과 예상치와 견주어 봤을 때 한 6조 정도 줄어들었네요. 6조 정도. 부가세가 6조 정도 들었다? 그러면 뭐 소비나 이런 것들, 생산이나 이런 것들 한 60조 정도, 부가세는 10%니까, 우리 부가세는 10%니까 60조 정도 돈을 덜 쓴 이런 거겠죠. 소득세, 뭐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들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소득도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 법인세 깎아준 거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죠. 대기업 프렌들리, 이런 말 생각나시나요? 여기서 깎아준 부분, 이거 다시 늘리기는 쉽지 않죠. 그럼 결국 나중에 뭐 자동차세를 조정하건 아니면 보유세를 조정하건 결국 우리들에게 다 전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나게 긴 뉴스가 나왔습니다. 돈 모자라는 거 이런 데서 다 충당해내겠다. 나중에 뭐 땅도 팔겠다 이런 국공유지 이런 것도 판다고 이야기도 나오고 하죠. 희한하죠. 세금 더 정상적으로 그냥 거치던 수준으로 했으면은 법인세나 이런 것들 뭐 이 정도까지 많이 감소하지는 않았을 텐데 결국 긴 뉴스를 요약하면 나라 망해간다. 이 얘기를 길게도 써놨네. 달도 포장해서 써놨네. 이런 글들이 있죠. 요런 뉴스, 요런 댓글들은 그전에는 다음 뉴스가 요런 댓글들을 요 순위에 맞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심리를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일부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제 댓글창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무슨 실시간 채팅창 마냥 바뀌어버려서 점점 다음 뉴스를 잘 안 보게 되고 요거 네이트 뉴스에 가면은 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참고로 살펴봅니다. 네, 군님 반갑습니다. 김지현님 반갑습니다. 개돌이TV님, 올 연말 내년 초 매매 타이밍 어떨까요? 전세 만기시군요. 나도 부자님 반갑습니다. 사는 결단을 하느냐 아니냐에 그 문제만 남는 것 같네요. 개돌이TV님은. 제가 사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매도 물량 늘어난다 하는데 서울 뉴스에도 보도되는 내용이죠. 그럼 이거 지금 서울 사람들도 이거 다 팔고 지평수를 넓히고 그렇게 집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을 이렇게 내놓는 걸까요? 가격 반등하고 또다시 조정을 거치게 된다면 먼저 지수가 반등했던 세종시가 다시 지수가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아닌가? 그래, 이 정도 반등했으면 제일 머리 꼭지에 난 뾰루지에서는 못 팔았어도 그래도 지금 가격에 팔면은 어깨 정도에 파는 건 아닐까?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서 물건을 내놓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기 위해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다. 뭐 그렇게 해석하실 분들은 뭐 해석은 자유니까요. 네. 아무튼 물량이 연초 대비 40% 정도 늘어나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제가 전세 물량이나 월세 물량도 가지고 왔었는데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 부분들은 일부 제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전세 매물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아가는 것이 멈추고 정체를 보이다가 살짝 꼬리를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예전에 뉴스에 한창 시장에 매물이 많아져서 임대인들이 집이 잘 안 나가네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만큼의 물건이 나와 있어요. 대출금리 디딤돌 대출부터 시작해서 다 오른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부담스럽습니다. 기존 대출자들 나는 대출 받았을 때 금리 낮았어, 끄떡없어 이야기했던, 큰소리치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 지금 갱신되면서 시겁하고 있죠. 코픽스 기준 지금 금리가 0.01%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고 마치 분위기가 바뀌는 것처럼 했지만 시장 금리는 계속 치솟고 있더라. 다만 전세 금액이 일부 반등하는 현상은 이거 엄청 쉘이 누르거든요. 엄청 쉘이 눌러요. 한창 때 전세자금 대출 평균 금리가 5.8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 최고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최고점 대비 평균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1.3%나 내려와 있어요. 주담대가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떨어져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받는 사람들 아주 특별한 혜택을 보면서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럼 집주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또 전세자금을 또 야금야금 올리고 뭐 계속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존 대출자들 부담스러워요. 지금 예전에 어떤 분이 이 코픽스 금리 기준에서도 신규 취급액 기준도 있고 뭐 잔액 기준도 있고 이 몇 가지가 나눠집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제가 지금 바로는 못 찾겠네요. 아무튼 자기는 신규 취급의 기준은 아니고 잔액 기준이라서 나 이자 얼마 안 나가 했던 사람들도 이 코픽스 금리가 이 신규 취급액뿐만 아니고 잔액 기준으로도 이만큼 치솟았거든요. 아마 그 사람은 잔액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신잔액 기준 뭐 이런 거에서 대출 금리가 1.5%인가 1.2%인가 와,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그때보다 이자 부담이 3배로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게시판에 남기지 않아요. 왜?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나 대출금리 많이 올랐어. 그때 대비 한 3배 정도 오른 것 같아. 아무 문제 없어. 집값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고 분명 집값에 부정적인 요인을 미칠 만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버리죠. 그래서 여기 부동산 스터디라는 카페 그런 데 가보서 금리라고 검색어를 넣어서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대단한 사람들이 집을 사냐, 그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개돌이 TV님도 실거주 목적으로 분명 지금 전세에서 아마 매매로 개돌이님 계신가요? 나가셨으면 말 안 하고요. 채팅창에 글이 안 올라오면 나가신 걸 알고 이 부분은 대한 설명은 빠뜨리겠습니다. 네. 네, 바람남 파이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있군요. 네네. 그래서 배도리님 이게 소득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 사람들이 신규 주담대를 받으려면은 아마 개도리TV님 4% 후반대에 아마 시중은행에 갔을 때 대출금리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집을 많이 산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내 돈 풀로 살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출을 끼고 사니까 그 정도로 한번 산정해보면 4% 후반대 대충 한 몇 억대 정도 개도리TV님 대충 몇 억대의 집을 사신다면 몇 억대의 집 그리고 대출은 어느 정도 금액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만 남겨주시면은 요 금리와 연동해서 지금 당장 급하게 사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은 또다시 기회를 노려볼까? 다음 턴을 또 한번 노려볼까? 전세를 산다고 해서 집을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전세를 한 번 더 산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야, 대출 너무 셉니다. 대출 그 정도면은 장난이 아닌데요. 6억 정도면 대구에서 신축 웬만큼 잘 나가는 지역, 뭐 동대구 지역에서 지금 뭐 좀 제일 비싼 아파트가 보니까 6억 초반대, 6억 초반대 요렇게 나오고 6억이면 웬만한 곳에 시내권, 뭐 2호선, 뭐 역세권, 시내권, 뭐 어디든지 살 수 있는 곳. 아니면 죽전 내거리 이런 곳에 신축 아파트 6억대 정도죠. 음, 한 5억 정도만 하면 뭐 태평로나 이런 라인도 웬만하면 좀 살 수 있는 곳들이 선택의 폭이 조금 넓은 것 같고요. 너무 신축 위주가 아니라면 한 5억 선에서도 웬만한 것들 많이 거래가 가능할 텐데요. 대출을 3.5억에서 4억, 야, 그 정도면은 아마 소득 상황도 괜찮은 것 같고, 그 정도 대출을 받고 상환하실 계획을 있으시다면은 소득 상황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다면 버팀목 대출 이런 건 연소득 5천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니까 해당이 안 되시는 것 같고, 디딤돌 대출은 연 6천만 원 이하, 디딤돌 대출도 아마 해당이 안 되실 것 같고, 그렇다면 일반 생짜로 받을기에는 아마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도 4.15% 이런 것이 4.4% 최저 기준입니다. 최저 기준으로 올라왔던 것이 지금 4.65%. 평균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도 아마 받으시려면 4% 후반대 금리를 감당하셔야 될 거예요. 계산하기 쉽게 5%로 계산하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출은 풀로 4억 받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4억을 5% 대출 받는다. 1년에 이자만 2천만 원입니다. 원금도 일부 상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4억 정도 대출 받아서 6억짜리 집을 산다? 소득이 많고 이것들이 난 다 커버할 수 있어 하시는 분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많은 소득에 1년에 원리금을 한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를 갚아 나간다. 거의 한 사람 소득이 날아가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집이 다들 개돌이 TV님처럼 그렇게 능력자가 밑에 젊은 세대들부터 엄청나게 많이 받쳐준다면 괜찮겠지만 이거 좀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6억짜리 지금 집을 뭐 전세나 월세나 산다고 가정했을 때 돈이 이만큼 나가진 않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 지출을 감당하셔야 되겠네요. 자, 요 뉴스 자락을 준비한 이유는 전세 자금이나 이런 것들 이 버팀목 전세 대출 금리 보십시오. 올라도 2%뭐 초중반입니다. 디딤돌 대출도 마찬가지로 뭐 전세, 버팀목 대출도 전세 2억까지 빌려주는데 이 금리 또한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때문에 전체적인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지 사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할 때 물론 엄청난 상승기나 이런 텀이었다면은 뭐 개돌이 TV님도 용맹하게 돌진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급등이나 이런 것들 아니에요. 정부가 규제 풀었죠, 대출 풀었죠, 뭐 할 건 다 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20년도 끝자락에 뭐 특례 보금자리론 특례가 아닙니다. DSR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막 쪼여오고 있던 무렵에 20년도 말에 끝자락에 개돌이 TV님이 6억짜리 집을 4억 대출 받아서 집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됐나요? 집값 30% 평균적으로 하락을 보이면서 자산이 녹아내렸어요. 분명히 내 집인데 내 집에 그 전에 했을 때는 2억 정도 들어갔으면은 그래도 현관부터 거실하고 작은 방 하나 정도는 그래도 내 거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집값 30% 떨어지면서 집값이 4억 초반으로 내려앉았어요. 현관에 딱 들어서는 순간 여기만 내 집이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여기만 내 집이다. 나머지는 다 은행 거다.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돌이TV는 그나마 한 턴 쉬었기 때문에 전세 살면서 한 턴 쉬었기 때문에 저렇게 큰 위기는 피해갈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개돌이 TV님. 그때 가자 하던 그 시기에 젊은 사람들 무작정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세 금액 4억이라는 것은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꼭 사야 된다면 정말 이런 분들 소득이 많지 않아서 이 금리로 시중 금리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월 상환한다고 했을 때도 생각보다 그래도 내 소득이나 이런 거 견주어 봤을 때 괜찮네 하시는 분들이야 하겠지만 굳이 엄청난 폭등이 일어나지 않는 시장에서 그렇게 무리해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폭등 혹은 폭등이 또다시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런 애매한 시장 분위기에서 선진입한다? 애매하거든요. 나도 부자님, 네. 정책의 힘이 다하는 그날 한숨 쉬는 분이 많겠죠. 정책의 힘이 언제까지 작용할까요? 그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도 과연 끊임없이 띄워줄까? 집값 띄우기에, 집값 유지에 그 정책에 그렇게 힘을 많이 쏟을까? 우리 또다시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대외적인 상황이나 대내적인 상황이나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개돌이 TV님이 스스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시장 상황을 계속 읽으면서 과연 내처럼 한 4억씩 땡겨서 집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 의문입니다. 남자님, 네, 분양권 마피 잡아서 전세 갭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양권 마피 잡아서. 일단 뭐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 남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네요.